안녕하세요.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회사는 원래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 그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정신없이 일에 집중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숨겨왔던 얘기를 꺼내서 훌훌 털어버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어릴 적 아빠가 큰 병을 앓으셨고 그때 이후로 잘 운영하시던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 되었어요. 당시 가정주부였던 엄마는 투병하던 아빠 대신 회사를 살리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회사 일에 뛰어들었고 결국에는 엄마의 노력으로 회사가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빠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못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30년을 회사 운영에 힘쓰셨죠. 30대가 되어서까지 저는 결혼에 대한 뜻이 없었어요. 아픈 아빠도 걱정이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의 부담이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는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내셨어요. 유라야, 엄마가 아빠 그렇게 아프고 나서 엄청 힘들었어. 이제 갓 유치원 가는 너, 아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빠, 그리고 쓰러져가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약물고 죽기 살기로 버텼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유라 너도 어른이 되고 회사도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잖니. 엄마 소원은 다른 거 없어. 네가 이제는 네 가정 꾸리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는 엄마 소원 하나도 없어. 엄마, 나는 엄마랑 평생 살 거야.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솔직히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엄마도 주말 없이 매일 간병하고 그러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 슬픈데도 꾹 참고 일해야 하고 난 결혼 생각 없어.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도 유라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정말 행복해. 근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가족은 존재만으로도 든든하더라고. 아빠가 그렇게 아팠어도 네가 아무리 어렸어도 너랑 아빠가 없었으면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겠니? 결혼해도 엄마랑 자주 보고 살면 되는 거야. 엄마가 경험해보니까 가족만큼 든든한 존재가 없더라. 엄마가 내 든든한 가족이잖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고 주변에서도 안 맞아서 이혼도 하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수십 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맞겠어. 가족도 가끔씩 다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다른 것보다 더 끈끈할 수밖에 없더라. 엄마는 유라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엄마는 친척들도 별로 없고 아빠도 이제 돌아가셨잖아. 엄마 혼자보다는 더 많은 가족이 필요할 것 같아. 30대가 되어서도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적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에게 결혼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셨어요. 엄마가 왜 그러실까 싶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남편은 엄마의 적극적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회사 직원이었는데 말단 사원이긴 했지만 누구보다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사원이라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죠. 가벼운 식사 자리로 만나게 된 남편에게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저 결혼시키려고 안달이셔가지고 많이 불편하셨죠?
난감하셨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영호 씨 정말 좋게 보시더라고요. 착실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오늘 자리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엄마에게는 따로 잘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아닙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처음에 제 또래 친구들 소개해줄 만한 사람 없겠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먼저 저는 어떻냐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 유라 씨 오며 가며 얼굴 본 적 있어요. 주변 다른 직원분들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도 많이 들었었고요. 들을 때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침 자리가 마련되어 전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어서요. 영호 씨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아마 저희 엄마가 요청하셔서 그런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유라 씨랑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온 건 확실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셨어도 제가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마음에 없었다면 제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바로 저에게 물어본 순간 이게 기회구나 생각을 했어요. 유라 씨랑 이렇게 소소한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요. 이렇게 된 건 저도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라 씨는 아닌가요? 남편은 소탈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과 친해지면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제 안부를 물었고 친구로라도 지내길 바랬어요. 보통 사장님 딸이라고 하면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환심을 사려고 비싼 선물을 해주려고 할 텐데 남편은 소소한 행복을 주려고 노력했죠. 스치듯 지나가며 했던 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줬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순식간에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는 불같은 연애를 했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이 컸었는데 처음 만난 시모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셨죠. 우리 영호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참하고 아리따운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우리 잘 지내보자. 영호가 아마 엄마 혼자라 걱정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어차피 니들 결혼하면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영호 씨가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항상 뵙고 싶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도 영호 씨도 서로 잘 맞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 결심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내가 더 잘 부탁하지 뭐. 영호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누구보다 며느리 예뻐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 우리 집은 따로 뭐 챙겨야 할 거 없으니까 부담은 절대 갖지 않아도 돼. 영호랑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미안한 게 있다면 우리 집안이 변변치 않으니 내가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뿐이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부부가 알아서 결혼 준비하고 저희도 양가 손 벌릴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영호 씨는 그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서 저희 엄마 따로 만나서 이미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머님께는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다, 아니야. 내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받으면 너무 부담스럽지. 너희끼리 잘 준비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만 하면 돼.
그걸로 나한테는 충분한 선물 되니까 그런 거 절대 고민하지 말거라. 영호가 사돈께 찾아뵙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영호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 괜찮다면 영호 뜻을 따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기뻐했던 엄마는 집이며 결혼식이며 신혼여행이며 모든 결혼 비용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그걸 끝까지 거절했고 시모 또한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주변에서도 사실 말단 사원과 사장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혹시나 재산 때문에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소문들도 있었지만 결혼 준비를 남편과 반반으로 나눠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서는 다들 대단하다고 남편을 칭찬했죠. 자네, 부담스러운 건 알지만 나도 딸 가진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게 있을 뿐이야. 자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했네.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완강히 거절을 하니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럼 신혼집이라도 좀 편하게 마련하는 건 어떤가? 내가 뭘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 편하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 저희 둘 사는 집이면 이 정도 평수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모은 돈으로도 충분하고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보이실 수 있지만 제 능력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싶은 마음은 확실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더 잘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딸 그대로를 좋아해줘서 고맙네. 사실 주변에서도 참 말이 많았어. 딸 선자리 주산해달라고 하니 다들 생각 없는 사람들만 소개를 해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자네를 만나게 돼서 우리 딸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유라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물론 어머님 도움받아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갖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재미 느끼며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유라 씨도 같은 마음이고요. 어머님께서는 그저 저희가 잘 사는 거 보시고 행복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짧게 만나긴 했지만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결심한 거예요. 저희는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바로 엄마가 큰 병에 걸리셨다는 거였어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었지만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셨어요. 처음 그걸 알고 나선 엄마를 찾아가 화를 내기도 했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그동안 출장이라고 했던 것도 엄마 치료 받으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 딸이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냐고. 내가 나중에 알면 속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많이 위험한 상태라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지. 아이고,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 이럴까 봐서 말을 못한 거야. 어차피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 지금은 좀 상황이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김서방한테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 네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이 아프겠니? 아니, 지금 김서방 걱정할 때야? 내가 엄마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언제부터 알게 된 건데. 보니까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결혼하라고 했던 거야? 엄마 상태가 그러면 내가 결혼을 안 했어야 맞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그래서 너한테 말을 못했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엄마가 아빠한테 가면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같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딱 네가 김서방이랑 결혼을 했잖니.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은. 만약에 너 혼자 여기 두고 갈 거였다면 엄만 편하게 눈도 못 감았을 거야. 엄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추적 관찰을 하던 도중에 병이 악화되었고 전 뒤늦게 엄마의 병을 알게 된 거였죠. 혼자서 그동안 치료를 받으셨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지만 엄마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딸 혼자 두고 눈을 감을 생각하니 막막했는데 그래도 가족이 생겨 다행이라며 행복해 하셨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남편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 장모님 아프신 거? 그거 사실 나 알고 있었어. 요 근래에 일이 좀 바쁜데 출장을 자주 다니시더라고.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살짝 알아보긴 했는데 어쨌든 장모님이 아프신 거는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내가 당신도 알아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나중에 알게 될 때까지 되도록 숨기고 싶다고 하셔서 당신한테 말은 못했어. 당신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어떻게 아무런 말도 안 해줘. 엄마가 혼자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무리 엄마 부탁이라고 해도 나한테 슬쩍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당신이 힘들까봐 그러신 거야. 지금도 봐. 당신 아무것도 못하고 내내 울고만 있잖아. 장모님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셔. 잘 이겨내실 거야. 지금도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장모님은 더 힘드셔. 이제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다시 재발하셨대. 당신도 마음 단단히 잡아. 엄마의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지만 재발하셨고 위치도 좋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그때까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 내부 승진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만취를 해서 집에 왔어요. 와서는 털어놓는 얘기에 전 너무나 기가 막혔죠. 당신 들었지? 오늘 회사에 승진 소식 있었다는 거. 요즘 장모님 옆에서 비서처럼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이 잘 알겠네.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오늘 다들 축하해준다고 하면서 축하주 마셨는데 나는 왜 이게 별로 좋지 않지? 장모님, 참 사람 시험에 여러 번 들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셔.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번에 과장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된 거지 뭐. 엄마가 그래도 당신 신경 많이 써준 것 같았는데 아니야? 직원들도 이렇게 빨리 승진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면서 그래도 사이니까 좀 빨리 하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그렇지. 내가 사이니까 빨리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직원이 아니라 관리자쯤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장모님 아프신 거 이제는 밝혀야 할 텐데 그럼 뒤이어서 회사 운영할 사람도 찾아야 하고 그럼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당연히 내가 가족이니까 그 회사 받아서 내가 운영할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당신한테 회사를 물려줘? 그리고 엄마 아직 회사 누구한테 넘겨줄 생각 없으셔.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고.
근데 무슨... 그럼 당신 지금 과장된 것도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이번 해에 실적도 하나도 없고 거래 체결한 것도 없고 프로젝트 진행하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그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였지. 그래도 나는 이제 사이 됐으니까 장모님이 아프시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한 자리 내어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정도밖에 못 올려주시니 날 사이로 진짜 생각은 하시긴 하는 건가? 술에 취해 주절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할 때 지원해주겠다던 엄마의 말을 극구 거절하던 건실한 청년은 어디 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기회만 엿보니 여우 같은 사람이 눈앞에 있었죠. 다음날 술이 깬 남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찜찜했어요. 그날 심어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아무리 편안한 시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식은 좀 들려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여태 기다리다가 하도 전화가 안 와서 너한테 내가 전화한 거야. 영호, 이번에 승진했다며? 나는 그래도 사돈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한 자리 줄 알았는데 과장 달았더라. 참, 해도 너무하신다 정말. 네? 그게 무슨... 어머님, 영호 씨 이번에 승진 많이 한 거예요. 자리 하나 건너뛰고 바로 가장 난 거라서 주변에서도 다들 놀라고 있어요. 다른 직원 중에서 성과 많이 냈던 직원도 있었거든요. 다들 그분만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영호 씨 많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생각? 아니, 사이를 생각한다는 장모가 겨우 그 정도만 올려준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 사실대로 말하면 네 엄마 아픈 거 나 알고 있어. 영호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던데 그럼 회사 운영은 누가 할 거니? 아무리 그래도 회사 일 잘하는 애가 해야지. 네가 갑자기 들어가서 할 건 아니잖아. 지금부터 그럼 어느 정도 올려놓고 사이한테 넘겨줄 생각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말이세요? 설마 어머님, 남편이 지금 회사 당연히 넘겨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회사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요.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엄마가 잘 꾸려나갈 사람으로 선택하는 거지. 솔직히 이번 승진도 엄마가 가족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신 거예요. 당연히 엄마 회사를 넘겨받을 거라 생각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결혼 전에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일들은 계속해 생겨났죠. 엄마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신 직원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유라야, 잘 지내지? 안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틈이 나서 이렇게 전화하게 됐어. 사실 사장님 얘기라 내가 급하게 너한테 뭐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혹시 우리 회사 유란이 남편한테 넘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니? 아니 내가 다른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이 소문이 돌아서 지금 난리야. 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저도 안 들어봤고 엄마도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아니에요.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도 들으시면 황당해 하실 것 같은데. 아, 그게 나도 사장님 아프신 건 알고 있거든. 사장님이 그래도 그것까지 책임지고 정리하고 싶어 하셔서 다들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야. 근데 아무도 밖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녔는데 자꾸 사장님이 아프다는 거 거리초에 말하고 다니는 거 같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유란이 남편인 것 같아서. 술자리에서 종종 자기가 회사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던데. 사장님이 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너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직원이 전한 얘기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이 사건으로 전 남편과 크게 다퉜죠. 남편은 그저 농담으로 한 얘기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 건지 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엄마에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기뻐하셨는데 사이가 뒤로 딴 생각을 품고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일까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이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거래처에서 엄마에게 물어보게 되면서 엄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사실을 확인했고 전 그동안 얘기를 들려드렸죠. 가만히 듣던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시고선 그 뒤로 어떠한 관련된 얘기는 다시 꺼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회사에 본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남편은 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었죠. 여보, 이거 봐. 장모님도 다 생각이 있으셨다니까. 내가 좀 마음이 급하긴 했지. 근데 차라리 장모님 아프신 거 이렇게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거래처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계약은 해야 하는데 장모님 아프신 거 말은 못하지. 나도 나름 답답했다고. 어쨌든 이사 자리 올라가니까 나도 이제는 회사에 책임지고 일해야겠지. 당신, 엄마가 당신 믿고서 이사 자리 준 거 알고 있지? 솔직히 당신이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 꺼내면서 엄마 아프다는 거 주변에 알렸을 때 나 정말 많이 실망했어. 근데 엄마는 그게 거래처 생각해서 한 말일 거라고 믿으시더라고. 그만큼 엄마가 당신 많이 믿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 많이 도와드려. 알았지? 그럼 나만큼 장모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장모님 잘 결정하신 거야. 사실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 사이가 자기들이랑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 차라리 이렇게 내가 관리자로 있는 게 그 사람들도 편하지. 어쨌든 내가 알아서 회사에 신경 써볼게. 남편은 이사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정말 회사 일에 열중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로 승진하고 나서는 아예 엄마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엄마 몸에 좋다는 건 죄다 찾아서 갖다 줬는데 이사가 되고 나니 병원에 입원을 해도 찾아가지 않았죠. 여보, 요즘 일이 그렇게 바빠? 전에는 그래도 엄마 입원했다고 하면 한 번씩 가더니만 요즘은 아예 통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당신 시간 되면 엄마랑 근교에 좀 갔다 오자. 바람 좀 쐬고 싶으시대. 나랑 엄마랑 둘이 가는 것보다 그래도 오랜만에 사이랑 같이 가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나 혼자 가니까 엄마가 당신이랑 싸웠나 싶어서 걱정하시더라고. 아, 나 바쁜데. 주말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있어서 못 가. 알지? 나 어머님 아프시고 나서 내가 회사 일 거의 다 하는 거. 거래처 매번 만나서 접대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니까. 그냥 이번에 당신이랑 장모님 같이 갔다 와. 이왕 가는 거 바로 오지 말고 한 며칠 쉬다 와도 괜찮고. 당일로 갔다 오면 힘들잖아.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갔다 와. 그래도 이번에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은 다른 직원들이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거래처 미팅 끝나고 같이 합류해도 되는 거고. 요즘 엄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정말 호스피스 들어가시면 이번에 나가는 게 마지막일 텐데 당신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바쁘다니까. 그럼 나 돈도 벌지 말고 같이 장모님 간병이나 해?
당신도 장모님 일궈낸 회사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장모님이랑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더 그럴 수 있어. 이참에 며칠 좀 쉬다가 와. 결국 남편은 마지막 엄마의 나들이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호스피스에 들어간 엄마는 눈을 감고 나서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큰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때 우리 엄마 장례식 유가족 휴게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과 시모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유, 그 놓친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 봤지?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 놓친네 눈치 없다고. 지 딸 혼자 될까봐 전전긍긍. 사익감 알아볼 때부터 내가 이거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이나 비 맞춰주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상속만 잘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너 끝까지 안심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중에 네 와이프가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잘 구슬려가지고 회사 운영이라도 너한테 맡기게 해야 돼. 그 회사만 받아도 얼마니? 하여튼 우리 아들 똑똑해 정말. 그나저나 네 장모 숨겨놓은 재산도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네. 아직 결혼 생활은 짧으니까 그거 나누기는 좀 힘들겠지? 아이, 그렇지. 2년이면 좀 힘들고. 내가 틈 보다가 회사 좀 어렵다고 하고 그 돈 가지고 와야지.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10년 넘게 살부대 끼면서 살기는 싫고 어떻게든 빼돌려 봐야지 뭐.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 테니까. 회사만 받아도 거의 다 끝난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회사 때문이었어? 우리 엄마 아픈 거 진작에 알고 그 회사 어떻게든 받으려고 지금껏 속여왔던 거야,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고, 아유, 우리 며느리가 정신을 이렇게 놓아버렸구나.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겠니? 아가,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고 있거라. 우리가 오시는 분들 잘 보실 테니까 조금만 쉬고 있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잠깐 당황하던 시모와 남편은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며 서둘러 수습하려고 했죠. 그때 벤치에서 내린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와 내 인생 최고의 복수를 했어요.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쓱 하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봉투를 받은 남편은 바로 서류를 꺼내봤고 거기엔 형사 고발장이 들어 있었어요. 당황해하는 남편의 손에서 서류를 빼서 들고 보니 남편은 민사로 변제금 청구와 혼인 빙자 사기로 형사 고발장을 받았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시모한테도 인사까지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와 만나게 된 거였죠. 땡전 한 푼 없이 거지였던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던 그 여자에게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돈으로 저희 신혼집 전세자금을 냈던 거였어요. 그 후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고했던 거죠. 지역이 다른 장거리 연애였던 여자는 처음엔 남편이 힘들어 잠수를 탄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도저히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알아보던 중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정장 입은 남자는 그 여자의 변호사였고 저에게 연락처를 주고 떠났어요. 그 뒤 그 여자에게 그동안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남편 뒷조사를 해봐야 할 거란 조언도 해줬고, 그렇게 전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이사가 된 후로 남편은 회사 공금을 마구 쓴 내역이 존재했죠.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회사 업무 때문에 쓴 거라 해명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데 썼겠어? 회사 운영해야 하니까 거래처 접대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술도 마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당신한테 해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사장도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뒤에서 이렇게 알아본 건데?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해. 내가 말했잖아. 형사고발 들어온 거 그거 스토커 짓이라고. 예전에 나랑 잠깐 연애했던 앤데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거 못 받아들여서 이러는 거야. 스토커? 당신은 스토커랑 모텔도 다니고 호텔도 다니고 그러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스토커랑 잠을 자니?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당신 회사 사장이거든. 이 쓴 내역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거야. 아니, 그거 다 갚아야 할 건데 괜찮겠어? 뭐? 당신 진짜 왜 그래? 장모님 이 사실 아시면 까무러치실 거야. 장모님 좀 편하게 눈 감게 해드리죠. 당신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아. 이거 사실 아니야.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믿고 남편이 하는 말은 전혀 안 믿을 거야? 장모님이 당신 곁에서 꿋꿋이 지켜달라고 나한테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 이미 끝났어. 엄마가 남겨둔 유언장 있거든? 궁금하거든. 그거 보내줄게. 당신이 그 믿음 다 끊어버렸으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 필요 없겠지. 우리 이혼해. 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자신이 사장이 될 거라며 거래처에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기도 했더라고요. 엄마가 투병을 하는 사이에 대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거죠. 아픈 와중에 엄마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장에 사장 지분을 저에게 넘겨준다고 하셨어요. 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남편을 심판했습니다. 회사 측 손해는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당연히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에게도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했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남편은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여자들을 꼬셔서 여러 번 금전을 받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했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이 뒤늦게 민사소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업보를 이렇게 벌로서 받는구나 싶네요. 한동안 속이 많이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전보다 편안해졌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 제 든든한 가족을 찾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다름없는 회사 식구들과 친구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마 엄마가 편히 눈 감진 못하셨지만 엄마가 아빠 곁에서 안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 앞으로 더 바쁘게 잘 지내보려고요.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간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인생을 계획하며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당연히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우연히 알게 된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대시를 하였고 그 남편이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졸랐어요. 그렇게 친구도 너무나도 좋아하며 저를 본인의 오빠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고 저와 신우의 적극적인 소개팅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던 친구와는 반대로 남편은 건실하고 착실한 청년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절제력이 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어린 나이지만 결혼을 결심했고 그리하여 저희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는 제 시누이가 되었고요. 엄마, 진짜 걔 꼭 잡아야 한다니까? 내가 대학교 내내 지켜봐서 알잖아.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대잖아, 걔네 부모님이. 오빠가 능력 있지, 머리 좋지, 인물 좋지. 그저 집안 좀 꿀린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명함 좀 내밀어 볼만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꿀릴 거야 없지. 그래, 한번 주선해봐라. 우리 집이 좀 어렵다는 거 말고는 괜찮은 집안이지. 안 그래? 그리고 걔가 대호를 죽자 사자 쫓아다닌다며. 그럼 아주 잘된 일이지. 외동딸인데 건물주 딸이야? 아유, 잘됐다 정말. 걔만 잡으면 이제 오빠도 고생 끝이야. 외동딸에 아마 애도 착해서는 우리 집에 엄청 헌신할 거라니까. 오빠는 그런 여자 만나야 해. 괜히 잘나고 똑똑한 여자 만나서 우리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여자 말고 순박하고 돈 많은 여자 말이야. 그렇고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며느리살이 할 일 있니? 그래도 내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애 데려와야지. 너무 잘 됐지 뭐. 지가 나서서 오빠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얼마나 땡큐야? 하여튼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엄마도. 시누이가 절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이유는 딱 하나.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해서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게 결혼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남편에게 의존적이었고 착한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매번 끌려다니기 십상이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어머님이 따로 주식 계좌에 돈도 해놓으셔서 생활비 아쉬울 건 없잖아. 내가 벌면 얼마나 벌어. 이 돈은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원래 주던 대로 쓸게. 당신 벌이도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무리 각자 벌어서 쓰는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네 돈 내 돈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 당신이 가장인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일정한 금액은 정해놓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드리는 게 맞지 않아? 에이, 당신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쪼잔하게 왜 그래? 우리 집 어려운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결혼을 하고도 본인의 경제권을 저에게 일임하지 않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당시엔 저도 벌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따질 수 있으면 따졌겠지만 그때는 사랑이 모든 눈을 다 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조금은 안쓰럽게 여겨져서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도 하였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결혼한 자식한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걸 바라셨고 사실 그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내가 너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얘네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아니? 아주 내가 내 세월을 얘기하자면 책 한 권을 거뜬히 써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네 남편과 결혼했으면 한 몸이니 날 잘 봉양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부모다 생각하란 말이야. 우리가 잘 알지. 엄마 얼마나 고생했어. 이거 오빠는 다 갚아야 돼. 세언니도 잘 들어. 지금의 오빠를 있게 한 건 다 우리 엄마가 악착같이 벌어먹여 키운 거니까. 우리 나 몰라라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니까. 뭐 잘 알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이랑 아가씨 힘들게 키웠다는 거 맨날 얘기하시니깐요. 그러니까 너도 잘해야 한다. 네 남편 이렇게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 게 다 내 덕이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지? 대답 안 하고 뭐해? 엄마가 괜히 그런 말 하겠어? 솔직히 네가 오빠랑 살려면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각오 안 하고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건 아니겠지? 막말로 오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 줄 선 거 알잖아. 그렇게 줄 서진 않던데. 뭐 오빠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그야 내 눈엔 멋있으니까 난 결혼을 한 거지만. 뭐래? 우리 오빠 같이 인물 좋고 착하고 건실하면 다들 넘어가는 거지. 네가 오빠를 죽자 사자 쫓아다닌 건 잊었나 보지? 원래 남편네 집안은 좀 부유했었는데 아버님이 급작스럽게 부도를 맞으시고 충격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사실상 모든 유산이나 빚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딱히 빚을 갚지 않았어도 됐지만 그래도 여자 몸으로 아들, 딸을 건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이긴 하였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어머니에게는 쩔쩔매더라고요. 남편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결혼했을 땐 이런 것들도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된 거라며. 아가씨나 어머님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신데 일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하쇼. 워낙 소녀 같으셔서 마음도 여리시고 그런 데서 일하다 상처받을 바엔 그냥 엄마 집에서 쉬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좋게 좀 생각해. 어머님이야 그럼 그렇다 치는데 아가씨는? 본인도 일하면서 왜 맨날 오빠 카드를 가져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 동생도 마찬가지지. 어린 나이에 아빠 잃고 얼마나 애가 의지할 데가 없겠어. 내가 아빠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돈을 타 쓰고 싶은 거지. 너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려고 하지 마. 막말로 당신이 돈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 월급 필요 없잖아. 자기야, 그래도 이제 자기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아직까지 본인 집안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래도 우리는 부부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네 돈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한 달 생활비를 정해놓고 딱딱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무한 건가? 난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끌려다니다니. 내가 얼마나 줏대 있는 인간인데. 너 말 막 한다.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나만 믿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늘 오빠에게 용돈을 타쓰는 시누이가 사실 얄미웠어요. 본인도 아버지가 없어서 트라우마가 있다나 뭐라나. 학교 다닐 때 하는 영 딴판이 시누이를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참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생활비를 타쓰다가 점점 남편 월급 통장까지 넘보자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과 서로 월급에 대한 비용을 터치하지 않기로 했지만 독립하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스럽기도 하면서 한심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희랑 저랑 부부인데 남편 월급 통장까지 어머님이 주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생활비 필요하시면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남편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결혼을 했으니 당연한 거예요. 아니, 너 웃긴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통장을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왈가왈부 한다는 거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내 품에서 떠났어도 날 건사해야 하는 건 당연한 순리고 이치야. 그게 싫으면 이혼해야지. 엄마 말이 맞아. 너 진짜 웃긴다.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더니 이제 오빠랑 결혼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너무 속상한 마음에 월급 통장을 제가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이게 싫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사실상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 저도 그땐 이성을 잃었어요. 너라니? 나도 그럼 막말할까? 너야말로 본색 드러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니네 오빠 소개해주려고 할 땐 나한테 별 알랑방구 다 끼더니 이제 내가 네 새언니 되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너야말로 얌통머리 없는 짓 좀 하지 마. 누굴 바보로 하나?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지? 이게 어디서 신우 이야기를 개떡으로 알아? 너 같은 건 오늘 정신개조 좀 시켜야 돼. 정신개조 같은 소리 하네. 너네 오빠한테 매일 타 쓰는 돈이랑 가끔씩 돈 없다고 어머님이랑 네가 나한테 뜯어가는 돈만 해도 얼만 줄 아니? 솔직히 사지 멀쩡해서 왜 자꾸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다 치지만 너 말이야 너. 뭐? 너 지금 그거 뭐야? 나 정말 무시하는 말투 아니니? 그리고 우리 오빠가 우리 집 생활비 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 그리고 좀 잘 사는 새언니 뒀으면 너도 우리한테 희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깟 거 얼마나 준다고 유세야? 웃겨 진짜. 유세라니? 오빠가 어머님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랑 나한테 따로 타가는 돈이랑 합치면 500이 넘어. 그게 큰 돈 아니야? 야, 너 나한테 말까지 마. 이게 어디서 신우이한테 야야거려? 꼴랑 500 주면서 아주 기세등등 우릴 가르치려 하네. 툭 하면 너너거리는 신우이도 얄미웠고 남편으로 인해 저를 휘두르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막 싸붙이자 신우이는 제 뺨을 날렸고 그날 아주 죽이 되도록 둘이 육탄전을 벌였어요. 초등학생 이후로 누군가와 이렇게 육탄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상대가 신우이라니 정말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거의 2달에 한 번씩 저에게도 돈을 타갔던 터라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엔 저 역시도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짓을 하니? 아이고 대호 아버지, 내가 이런 취급 받고 살아요. 엄마, 갑자기 왜 울어? 엄마가 우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 집값게 우리가 아빠도 없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지 뭐. 시댁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막말하는 거 봤지? 아빠,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 내가 죄인이다. 그때 니네 아버지 갈 때 우리 다 같이 갔어야 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악착같이 너네를 건사하고 살았는지. 아주 저 새파랗게 어린 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러는 거야. 두 모녀가 쌍으로 얼싸안고 저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는 듯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며 울어댔는데 사실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결핍이 하나도 없이 자란 제가 좀 참았어야 하나 싶기도 한 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단단히 가스라이팅에 당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처럼 느껴졌으니 말이죠.
사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저희 집에 여유 있다 한들 남편에게 생활비 한 푼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저 역시 가끔씩 시누이와 어머님의 합동 공격에 돈을 뜯기기 일쑤였던 터라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날 한꺼번에 터졌지만 또다시 제 잘못으로 느껴지는 바람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련했던 것 같지만 말이죠. 아, 미안해. 네가 그런다고 나까지 그러면 안 됐는데. 아가씨, 우리 화해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너 오늘 일 내가 두고두고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말로써 우리한테 용서를 빌려고 해? 그런다고 우리가 받아줄 줄 알아? 맨입으로 나한테 사과하려고 하면 오산이야. 네가 날 얼마나 물러봤으면 내 머리채를 잡아. 집 같게. 내가 손 날렸어도 넌 맞았어야지. 내가 신우인데 감히 나한테 손찌검을 해? 나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가니까 그리 알아. 미안해요. 감정 조절 못한 거 정말 후회되네요. 그리고 친구이지만 그 전에 신우이와 올케 사이인데 선을 지키도록 할게. 됐거든? 네가 날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난 먼저 손 올리지도 않았어. 네가 무시하니까 내가 손이 나간 거지. 네 잘못이라고.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 시어머니와 신우였고 이번 일은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사실상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리 본인 가족이 최고라지만 그래도 저와 결혼할 땐 저까지 가족이라고 여겨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은 그저 제가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자초지종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내 동생이랑 나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지 몰라서 그래? 너같이 모든 게 완벽한 애가 이해할 수준이 아니야. 그럼 그냥 관용 좀 베풀지. 꼭 그렇게 똑같이 해야겠어?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넌 몰라. 막말로 넌 돈 쓸 데도 없잖아. 내 동생이랑 엄마가 돈 좀 타개로 쏘니 그걸 그렇게 거지 취급하면서 그래야겠어? 아니, 당신은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내가 먼저 맞았다고. 그래, 어머님이랑 대주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긴 했어.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 너무 섭섭하고 진짜 서글프다. 난 당신 부인 아니야? 내가 이 집에 뭐야? 그리고 난 돈 쓸 데도 없다고? 나도 아끼고 안 쓰는 거야. 아무리 여유 있게 자랐다고 무슨 돈을 펑펑 써댔는 줄 알아? 당신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내가 저축하고 내 돈으로 생활비하고 나도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장모님한테 그럼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네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진짜 불쌍해서 그래. 난 남자지만 둘은 여자이기도 하잖아. 가뜩이나 남들한테 아빠나 남편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서러움인데. 너까지 그러면 본인들이 얼마나 못나서 이런 대접 받고 사나 싶을 거 아니야. 진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네. 대주도 그렇고. 네 마음도 안 좋겠지만 나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번 일은 네가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처음으로 남편에게도 화를 내자 남편은 그제야 제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에 다시금 화가 풀어졌고 시누이와 시어머니 화를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맨입으로 사과를 다시 청하면 받아줄 것 같지 않았고 그렇게 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백화점에 데려가 기분을 풀어주며 화해를 신청하였고,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화는 백화점에 도착하자 금방 누그러지게 되었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한 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답니다. 너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안 봐준다? 그래도 오빠 와이프니까 내가 참고 넘기는 거야. 어디 시누이 머리채를 잡니? 우리 그래도 대학교 땐 사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그때처럼은 아니라도 가족이니까 좀 잘 지내보자. 그래, 너희 둘이 자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쓰는 돈 아까워 말고 좀 여유롭게 쓰려무나. 아, 네. 뭐 제가 아가씨 머리 잡은 건 진짜 죄송한 일이고 어머님한테도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이제 최대한 아가씨를 제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지내도록 노력할 거니까 두 분 다 마음 풀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말인데 너 지난번에 사돈어른이 사준 네 구두 나 주면 안 돼? 사실 너 구두 잘 안 신기도 하잖아. 그래, 좀 줘라. 자매 같은 사이인데 뭐 어떠니? 원래 형제들은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하고 돌려 쓰기도 하는 게 형제야. 솔직히 너한텐 안 어울리더라. 나처럼 종아리 각성미가 있어야 그런 구두도 어울리는 거야. 오빠 보고 가져오라고 할게. 여자 형제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 새언니가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그나마 좀 낫겠네. 너도 아낌없이 줘. 내 시누에게 강탈당하는 삶 같은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은 딱히 제 편 같지 않은 생각도 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늘 손해를 보고 산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이 본인 목숨보다도 소중히 아끼는 가족들이니 제가 이해하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관용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 선을 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죠. 어머, 너무 잘 됐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던데 우리 딸이 청약에 당첨될 줄은 누가 알았어? 아유, 너무 좋네 내가. 엄마를 부양자로 해놓으니까 순위가 팍 뜨던데? 아니 근데 거기 아파트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왜 못 들어가? 부자 언니가 있는데 당장 며느라기 전화 넣어서 이리로 오라고 해. 사실 지가 어쩔 거야? 지 남편 동생인데. 사돈어른들 재력이면 뭐 우리 집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솔직히 우리가 잘 살아야 자기들도 체면이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럼 당연하지. 지 딸 시집이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면이 살지. 얼른 불러서 얘기해보자. 아무 능력 없는 시누이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댁에 돈을 대는 거야 포기하고 살았지만 대놓고 지갑으로 취급하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에서는 그저 밀어붙이기 바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날들이었고 덕분에 단단해지게 되었어요. 뭐 너도 알다시피 대주 아파트 이번에 당첨됐잖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 놓치면 되겠니? 당장 대호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대우 믿고 대주 청약 중도금 좀 해줘라. 어차피 지 오빠가 해줄 거 너도 새언니기도 하고 아까울 게 뭐가 있니?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물려줄 재산 중에 일부 좀 미리 달라고 해. 딸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하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건 다 참고 넘겼는데, 이건 아니죠. 제가 왜 아파트 중도금을 내요? 아니, 시누이 아파트 중도금 좀 내주는 게 뭐가 어때서? 잘 사는 새언니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리 안 될 일이냐? 너희 집에는 푼돈 6억이잖니. 일시불로 할래? 아님 나눠서 할부로 할래? 10억도 아니고 6억인데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 너 너무한다. 우리가 집이 있으면 솔직히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월세집에 사는 것보다 시댁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네가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지 체면 세워준데도 저러네. 오빠, 무슨 말 좀 해봐. 얘 아주 우리 아기를 남처럼 여기는데?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어머님이랑 아가씨 발상은 진짜 못 이기겠네요. 무슨 저희 집에 돈 맡겨 놓으셨어요? 얘 또 말하는 뽐새 봐라. 너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한테 싹싹 빌어놓고 또 그 잘못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진짜 콱! 잘 사는 내 친정 믿고 시누이 청약 중도금을 내게 치르라던 시어머니였고, 그 옆에 남편도 있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마치 눈빛이 저에게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보내면서 입을 꾹 닫고 말이죠. 그때 느꼈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결혼에 대한 환상과 함께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정말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초에 날 지갑으로만 여기는 시댁과 남편이라는 것을 그때 정말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제야 제정신이 팍 드는 것이 진짜 그동안 나 헛짓거리하고 살았다는 게 확 느껴지네. 저기요, 300번은 네 아들이 17년 낼 거니까 그리 아시고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시고 다신 엮이지 맙시다. 너 그 말 뜻 뭐야? 지금 오빠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새언니, 말이라고 막 뱉으면 안 되죠. 막이라니? 누가? 내가? 내가 막 뱉는단다. 미안한데 이제 니네 오빠한테 콩깍지 다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새 식구 어디 한번 옛날처럼 거지같이 살아봐. 누굴 지갑으로 하나? 뻔뻔하게 돈을 요구해? 깡패도 아니고.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선언하자 동시에 시누이와 시엄마 그리고 남편까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 그 길로 집에 가서 남편 짐을 싸서 문 앞에 내다 놓았어요. 애초에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니 남편이 나가는 게 맞았거든요. 그 길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제가 이미 부모님을 다 모셔놓았기에 부모님도 같이 있는 자리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부모님들 앞에서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며 제 잘못인 양 몰아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애미가 돈 좀 요구했기로써니 이혼이라뇨? 사돈어른 딸 자식 교육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는 거야 이 여편네가? 당신이 오죽했어야지. 내 착한 딸이 가영 그냥 그랬을까? 진짜 어이가 없네. 됐고요.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더 이상 보는 일 없도록 하죠. 인간들이 인간 같아야 말을 섞지. 이거 무슨 며느리가 봉도 아니고.
사돈 어른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저 의중을 물어본 거예요. 혹시 가능하냐고. 의중? 대놓고 6억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의중을 물어본 거니?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개코딱지 같은 소리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여하튼 지금까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다 있다니까. 어디서 거지들 먹여 살릴 일 있나?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것도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당장 나가요. 너 말 다 했니? 네가 좋자고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로 풀어보자고. 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의중을 물어본 거야. 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었고. 너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아까랑 참 다르시네요. 됐고요. 이제 손절하면 그만이니까 깔끔하게 끝장 보죠. 애도 없는 판국에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죠. 더 이상 제가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이혼장을 이미 던져버리니 이제 본인들 잘못이 무엇인지 눈물로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럴 것을 왜 그렇게 호구로 여겼나 잠시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제 잘못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곱게만 살아오던 제가 인생 공부 톡톡히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욕심이 과하긴 했지? 미안해. 아니 그렇다고 네가 오빠랑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조금만 이해해 주라. 엄마는 평생 남편도 없었고 나도 아빠 없이 컸는데 너까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또 가족을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가족이기는 했니? 너한테 친구이기도 했고? 난 그저 니네 집의 지갑이었잖아. 어머님은 대호씨 통장 꽉 움켜쥐고 나한테 이 돈 넘보지 말란 식으로 얘기하고 그 돈도 모자라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압박 주고 그게 가족이야? 나 이제껏 결혼하면서 대호씨한테 생활비 한 번 받은 적 없어. 그거 우스갯소리로 생활비 얘기하면 나보고 돈 많다고 그랬잖아. 나랑 결혼을 왜 한 건지. 아니다. 생활비 안 줘도 되는 나를 골랐겠구나, 너희는? 됐고, 이혼하면 그만이니 더 이상 엮이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한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너 하나 믿고 있었는데. 절 왜 믿어요? 제 뒷배경을 믿은 거겠죠. 그럼 애초에 눈치 보고 잘하지 그러셨어요. 본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니까 이제 와서 큰일 난 것 같아요? 진짜 그만둡니다, 이제. 당신 서류에 사인하고 서류 보내. 너 우리 오빠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우리 오빠인데 네가 이혼을 선언해? 너 후회 안 하지? 후회 왜 해? 미쳤니?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이 살다간 언젠간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혼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합의이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 후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 한 번 받아쓴 적 없고 오히려 시댁에 갖다 바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댁에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들이랑 그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생활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이혼의 유책 사유가 시댁에 있다는 판결로 인해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떨어지자 남편네 식구들은 저에게 단체로 욕을 하며
제 남아있던 조금의 정마저 떨어뜨려 주었는데 참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감히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너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감히 우리를 이렇게 엿을 먹여? 저 그 집에 시집가 있는 그 순간순간 먹은 게 엿 아니었나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어디 뻔뻔하게 돈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나와? 당신들 욕심이 아들 이혼남 만든 거고, 저 팔푼이는 지 가족들 때문에 이혼남 된 거예요. 니까짓게 우릴 물러봐? 너 내가 얼굴 못 들게 할 테니 그리 알아. 감히 우리 오빠를 물먹이고 우리 집 뒤통수를 쳐? 그래, 어디 한번 내 인생 망치려면 망쳐봐. 그게 다 네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테니. 그리고 제발 정정당당히 살자.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던 신우이는 결국 아파트도 포기해야 했고 대학 동문회에서는 다 소문이 나서 얼굴조차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소문낸 건 아니고 신우이가 제 욕을 하려고 몇몇 학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신우이 입장에서 들어봐도 다들 시댁욕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자 신우이는 동문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었고요. 아유, 너 힘들었겠더라. 대주 제가 이리저리 다 떠들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대주 욕만 내. 지가 뭘 잘했다고 뻔뻔해가지고. 솔직히 쟤네 오빠랑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 다 걱정했어. 쟤네 엄마가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니? 아, 됐어. 지나간 일인데 뭐. 그래도 나도 인생 공부했고 덕분에 더 많은 걸 되돌아보고 살게 됐어. 괜찮아. 그래, 네가 깔끔하게 잊어. 이혼이 흠도 아니고. 여하튼 대주는 이제 우리 동문들 사이에서 완전 문외하로 소문났다니까. 차라리 모든 동문들이 알게 되어 이런 자리에 신우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사실 절 가장 보호해줘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한 것이 진심일까 의문이 들면서 그럼에도 이 모든 사태가 본인의 무능력과 칠푼이같이 주대없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이 가장 똑바랐으면 행복한 가정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누가 보면 제 인생이 실패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았다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앞날을 달려보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좋은 날만 펼쳐지길 바랄게요.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공감을 한 적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저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녔던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매일 새벽마다 출근 전에 운동하려고 동네 근처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매일 빠짐없이 오던 사람이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주 마주치다 보니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하더니 점점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주 씨 운동하고 나면 출근하신다고 했죠. 저번에 들어보니까 여기 근처 회사던데. 회사 출근하기 전에 뭐 어디 갔다가 가세요? 시간 좀 남으실 것 같은데
저랑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여기 근처 회사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좀 붕뜨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 씨한테 관심 있습니다. 민주 씨랑 커피 한잔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그리고 전 출근 시간이 빨라서 운동하고 나서 바로 가야 돼요. 커피는 못 마실 것 같네요. 매일 운동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면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민주 씨가 쉽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침 운동 같이 나오는 동료로서 그냥 가볍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민주 씨도 아시다시피 저 아침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거기다가 요 근처 탄탄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여기 제 담당 트레이너분이 우재 씨 얘기 전한 거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자친구 만날 생각 없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듣지 못하셨나 봐요. 직장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매일 마주친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그럴 생각도 없어서요. 이해합니다. 저였어도 민주 씨가 저한테 접근한다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적 없어요. 저 여기 헬스장 거의 3년 넘게 다녔거든요. 다른 트레이너분한테 물어보시면 이런 적 없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 운동도 지금처럼 새벽에만 다니고 다른 시간엔 온 적도 없어요. 여기서 민주 씨한테 처음 들이대는 겁니다. 여기 명함 드릴 테니 다음에 만나면 꼭 커피 한잔 하죠. 남자친구는 제가 거절을 해도 매번 저에게 커피 한 잔만 하자며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운동을 갈 때마다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정말 끈질기기도 끈질겼고 그만큼 저에게 호감이 많은가 싶어서 어느 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퇴근하고 만나자며 제 번호를 주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자세한 개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시골에서 거의 환골탈태한 수준으로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 모습에 전 호감이 생겼어요. 민주 씨, 저 처음에 말 걸었을 때 엄청 당황하셨죠? 그때 저도 마음속으로는 긴장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 그동안 여자도 많이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갔던 적은 처음이에요. 매번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었거든요.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민주 씨처럼 제 명함 받고서도 별다른 반응도 안 보이신 분은 솔직히 처음이에요. 민주 씨는 이런 적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 씨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적이 없어서 당황한 것도 컸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너분들도 다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도 하시고 솔직히 우재 씨 저한테 몇 달 동안 계속 커피만 한 잔 마시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명함 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 싶기도 했거든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긴 하죠. 제 본가가 엄청 시골에 있거든요. 부모님도 저만 바라보고 사시고.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만나는 여자들은 제 직업만 보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지는 보지도 않고요. 그런 거 보면서 회의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체만으로 좋다고 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 씨가 그럴 것 같았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저는 빨리 하고 싶었지만 다들 그냥 조건만 보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만나요. 우재 씨는 결혼 빨리 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재 씨 직업이나 지금 하고 다니시는 것만 봐도 부족한 것은 없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어요. 물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있었었죠.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제 자체가 좋아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뭔가 조건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게 맞지 않았죠. 솔직히 저를 정말로 사랑하면 조건을 달 수 있었겠어요? 전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절 좋아해 준다면 전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노력은 하겠지만요. 남자친구의 자신감과 진실함이 저에게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운동을 나왔고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올바르고 고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했죠.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 걸렸던 건 바로 데이트 통장이었어요. 사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그전까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서로 데이트 비용을 썼기 때문에 굳이 통장을 써야 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계획 있게 사는 것이 좋다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서로 직장인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돈을 무작정 쓰기보다는 계획해서 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도였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평일에 시간이 좀 있었던 남자친구가 재빠르게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 그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데이트 통장에 적립을 했어요. 만나봤자 1에서 2주에 한 번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6개월의 연애를 하게 되면서 어느 날은 휴가를 맞춰 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재 씨? 안 그래도 이번 휴가 때 우재 씨랑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래도 지금까지 통장에 있는 돈 꽤 되지 않아? 기간상으로는 해외여행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가까운 근교에 1박 2일 여행 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따로 돈 모으지 않고서도 통장에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재 씨는 어떻게 생각해? 좋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우리 통장에 있는 돈 계속 쌓이기만 하고 우리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잖아. 우리 처음 연애할 때는 매주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보자고 했는데 2주에 한 번 보니까 아마 그거 반도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어쩌지? 나 그 통장 잃어버려서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평일에 내가 다시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갔어. 미안해. 정말? 그럼 인터넷 뱅킹으로 얼마 남았는지 확인은 못하나? 카드 만들었으면 인터넷 뱅킹도 신청한 거 아니야? 확인하면 되겠다. 우재 씨, 평일에 시간 안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우재 씨 통장 만들어 왔다고 하길래 그냥 내가 갈 걸 그랬거든. 나보다 우재 씨가 너무 바빠서 혹시라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긴 했거든. 그러게. 잘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인터넷 뱅킹 신청도 안 했어. 솔직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매달 돈 내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민주 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매달 넣었는데 그냥 주변에서는 말 못하고 무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냥 처음부터 나도 믿고 통장만 만들었던 거거든. 어쨌든 카드로 돈은 쓸 수 있어도 자세한 내역은 못 보니 어쩔 수 없네. 내가 연차라도 내거나 점심시간에 은행 갔다 올게. 통장에 돈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죠.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해도 반의 반도 쓰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카드로 조회를 해볼 수 있다 말하려고 했지만 그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쓴 돈에 비해서 넣어둔 돈이 많을 테니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만들어 온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달 동안 만남을 갖지 못했고 결국 한 달 만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남자친구가 했던 말은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고 왔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오늘은 카드로라도 확인을 해보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결제를 해도 되지 않아 물어보니 잔액이 부족하다고 뜬다 하더라고요. 우재 씨,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하루에 10만 원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저기서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결제한 거 아니야? 나 매달 20만 원씩 분명 입금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만데 우재 씨까지 넣으면 아직 잔액은 충분히 남았을 텐데 이상하다, 그렇지? 그러게. 잘못 결제한 건가? 카드가 고장 났을 수도 있지 뭐. 안 그래도 그 카드 읽히는 부분이 좀 벗겨지기도 했잖아. 그래서 결제가 잘 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 내가 통장 다시 재발급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정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 있지? 민주 씨한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틈나서 겨우겨우 연락하는 거라고. 그런데 은행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그래도 좀 여유로워지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재발급해서 올게.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쓰는 돈은 별로 없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날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밥만 먹고 헤어진 적도 많은데. 그 돈 다 모아도 다 쓰지도 못했을 텐데. 그냥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 거야. 우리 민주 씨, 이런 거 되게 꼼꼼하구나. 내가 이래서 민주 씨 좋아한다니까. 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한가해서 가보려고 했어. 민주 씨가 이렇게 신경 쓸 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내가 갔다 올 걸 그랬다. 그렇지. 돈은 잘 넣어뒀는데 왜 부족하다고 했지. 이상하다.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왜 그런지 알겠지 뭐. 잔액 부족으로 카드를 쓰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제가 결제를 하고 나오는데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이상하다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다음에 꼭 재발급을 해서 오겠다고 하니 알겠다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 그동안 썼던 내역을 다시 확인을 해봐도 모자랄 일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찝찝한 채로 며칠이 더 흐르고 난 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가족 행사가 있어서 평일에 이틀 동안 연차를 쓴다는 것이었죠. 그날 하루는 어떻게든 시간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전날부터 꼭 은행을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알겠다는 말을 했는데 첫날은 너무 바빴다며 은행 갈 시간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그래도 미안한 마음으로 행사 안 가고 제 집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해서 저는 급하게 연차를 쓰고 그날 쉬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온 남자친구는 출근하지 않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전 그대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했죠. 통장 재발급을 받고 나서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해보니 그 몇 달 동안 남자친구는 한 번도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고 저만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황당해 따져 물으니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창피해서 민주 씨한테 얘기를 못했어. 내가 처음 사귈 때 내 상황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우리 집 솔직히 넉넉한 편도 아니고 엄마고 아빠고 이제는 거의 은퇴하실 때라서 노후 자금에 다 돈 쏟아부으고 계시거든.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민폐 안 끼치신다고. 그렇게 돈 다 저축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아빠가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쓰시면서 사기당하셨더라고. 그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길래 내가 몇 달 동안 번 돈 다 집으로 보내드렸어. 미안해. 민주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서 염치가 없어서 말도 못 꺼냈어. 정말 미안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부터 통장 다시 발급해 보라고 했었잖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서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우재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일은 해결한 거야? 다행히 일은 다 해결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 해결만 하면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나도 저번에 잔액 부족이라고 뜬다 하길래 엄청 당황했어. 내가 넣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건데 너무 죄책감 들기도 하고. 민주 씨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음 월급 받으면 나 밀렸던 거 다 낼게. 아니, 다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어쨌든 해결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라서 우재 씨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다시 재발급 받아라 하지 않았으면 우재 씨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겠어. 그냥 나중에 돈 넣어놓고 모르는 척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 아니야, 내가 진짜 돈 다시 넣고 얘기하려고 했어.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 씨 성격에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서. 내가 민주 씨 성격을 알잖아. 착하고 남 배려도 잘해주는 거. 우리 집에 일 있다고 하면 민주 씨 더 걱정하고 신경 쓰여 할까봐 내가 말을 하지 못했던 거지. 내가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미안해. 나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그래도 민주 씨 만날 때마다 그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좋아서 더 얘기를 못했나 봐. 남자친구는 결국 통장을 재발급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저에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게 전 더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앞에서 미안하다며 계속해 사과하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월급을 받고 나서 바로 돈을 넣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뒤에 남자친구는 정말 가성비 좋다는 음식점만 가곤 했어요. 둘이서 먹어도 2만 원도 되지 않은 곳만 갔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아직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믿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자주 만났던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항상 저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었지만 그전까지는 저도 돈만 쓰고 마치 절 액세서리처럼 데리고 다니던 남자들만 만나왔기 때문에 여왕처럼 떠받들여주는 남자친구가 진정한 사랑이라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기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뜬금없이 연봉을 물어봤던 적도 있었답니다. 남자친구는 꽤나 알려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만 알고 있다면 연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저는 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어서 남자친구가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재 씨, 나 연봉 그렇게 높지 않아. 우재 씨는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 다들 연봉도 높겠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버는 거지 뭐. 나도 우재 씨 월급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진짜 얼마 버는지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어? 우리 이제 1년 만났잖아. 나이도 있고. 민주 씨랑 나 처음 만날 때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나 그래서 민주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민주 씨랑 결혼하려면 서로 경제적인 건 오픈을 해야 하잖아.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어차피 내가 능력이 있으니 상관없어. 솔직히 내 친구들 중에서도 민주 씨랑 비슷한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연봉은 알고는 있지. 난 그 정도는 안 받지. 일찍 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재 씨 직장이야. 연차 오를수록 조금이라도 오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 능력도 출중해야 더 연봉 많이 받는 시스템이라서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그래서 얼만데? 그래도 민주 씨 혼자 집 구해서 살고 있는데도 돈도 저축한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건 결혼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거 알지? 민주 씨는 내 월급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난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도 친구들 연봉 그렇게 작지 않던데. 남자친구는 연봉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연봉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생각하니 갑자기 궁금해졌다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 직장은 기술직이라 개인 능력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전 연차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낮을 뿐더러 기술도 탄탄한 것은 아니다 보니 연봉이 높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남자친구는 정말 좋아했어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양가 집안 얘기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저희 집에서 해준 거라는 걸 알고서는 더욱 기뻐했고 제가 외동딸이라는 걸 듣고서는 당장 결혼하자며 재촉했죠. 그때는 정말 내가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낸 이후 자꾸만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며 말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남자친구 얘기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바쁜 일이 좀 마무리가 돼서 한가해질 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여차저차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반대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양가 집안이 서로 먼 지역에 있다 보니 대부분 결혼 준비는 저희끼리 준비를 해야 했고 바쁜 남자친구 대신에 제가 예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알아보고 계약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날. 그날따라 분위기 좋고 비싸다고 소문난 카페로 오라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프로포즈를 하려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기분이 정말 들떴습니다. 그동안 가성비 좋은 곳만 찾아다녔지. 비싼 곳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예비 시모가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당황한 얼굴로 얼른 인사를 드리니 예비 시모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오고 나서 하도 안 오길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로서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확인할 건 해야 하니까. 다음에 상견례 할 때는 잘 갖추고 올 거라 생각한다. 오늘은 우재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니 이해하마. 사실 난 내가 그렇게 성에 차는 건 아니야. 그전에는 연예인급 여자애들만 만났는데 딱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다니는 것도 뭐 돈 많은 집안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래도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보다는 좀 낮아야 우리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상관없으니 됐다. 결혼할 여자야 야무지고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맞벌이는 할 거지? 넌 월급을 얼마나 받니? 엄마, 그래도 민주 씨 능력 좋아. 월급 나보다 많이 받던데. 민주 씨, 우리 엄마 예쁘지?
내가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동안이셔. 난 우리 엄마처럼 자기 관리 잘하고 똑소리 나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었거든. 딱 민주 씨잖아. 엄마, 민주 씨 혼자서 자취하는데 거기 집도 민주 씨 집에서 해준 거야. 그러니 뭐 집안 좋은 거야. 플러스긴 하지만.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니? 그 집 말고는 다른 부동산은 없으시니? 외동딸이니? 재산은 다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돈은 얼마나 모았어? 여자면 20대 중반부터 일했을 텐데 그래도 억소리 나게 어느 정도 모은 거 아니니? 결혼하려면 혼수고 예단이고 다 해와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친척들도 많거든. 우리 잘난 아들 데리고 가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볼 것도 많았는데 잘 됐다. 오늘 이참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확인해 보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께서 같이 오실 거라곤 듣지 못해서. 일단 제가 늦게 근무를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첫 회사이긴 하지만 공부를 좀 오래 하기도 했고 기술 배워야 하는 거라 이곳저곳 실습도 많이 다녀서요. 지금 일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억 단위까지는 제가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우재 씨한테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많이 모았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월급 받는 통장이 있긴 한데 거기는 말 그대로 월급만 받는 통장이라서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1억도 못 모았어. 아무리 늦게 일을 했다고 해도 부지런히 모으면 1억 금방인데 아직까지 못 모았다는 거야. 아휴, 우재야, 넌 어떻게 골라도 이런 애를? 차라리 연예인 같이 이쁘고 그런 애 데리고 오면 몰라. 볼 것도 없는 애를 너는 왜 데리고 왔니? 이렇게 능력 없는 애 데리고 오면 너만 다 책임지고 고생하며 사는 거야. 아휴, 모질지 못해가지고. 나 이 결혼 찬성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진짜 돈 많이 못 모았어?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 돈을 못 모은 게 맞는 거야? 지금 사는 집도 집에서 해준 집이라서 월세 나갈 일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돈을 못 모아? 아무리 일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민주 씨, 지금껏 나한테 있는 척한 거였어? 잘 사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 아닌 거야, 뭐야? 설마 연봉도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우재야, 저런 여자애들 한두 번 만나보니? 그냥 너 직장도 좋고 외모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환심 사려고 그런 말 했던 거지. 내가 오늘 안 왔으면 너 어쩔 뻔했어. 저런 것에 홀려가지고 그냥 결혼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너 연애하면 엄마한테 먼저 말하라고 하니까 왜 이번에는 말도 안 했어? 아니, 내가 제일 잘 사는 집인 거 다 알아보고 만난 거라니까? 만나면서 돈 때문에 문제 있었던 적도 없었어. 너 진짜 나한테 뭐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 수상하긴 했어. 아무리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해도 명품 하나는 들고 다닐 텐데 그런 거 하나조차 없어서 얘는 관심이 없는가 싶었는데 진짜 엄마 말처럼 별거 없는 거야? 참나. 엄마, 나 그냥 파혼할게. 엄마 손만 아파. 제 월급 통장을 보시고서는 통장을 제 얼굴에 던지시면서 막말을 퍼붓는 예비시모를 보며 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한 건 그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파혼하겠다며 오히려 예비시모를 두둔하고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고 예비시모를 부른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억소리에 그것도 못 모아둔 거냐면서 뻔뻔히 저를 보며 물어보는 남자친구가 더 어이없었죠. 모자의 태도를 보니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던 콩깍지가 한순간에 뺏겨졌습니다. 계속해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랑 결혼할 거냐며 비아냥대는 시모 옆에서 달래주며 자신도 그런 줄 몰랐다며 헤어지겠다 하는 남자친구를 보고서는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안 그래도 은행 가서 정리하려고 했던 가방에 놓아둔 통장 수십 개를 시모 얼굴 앞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눈앞에 쏟아부으면
화부터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쏟아지는 통장을 부여잡고 펼쳐보며 금액을 확인하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한동안 눈을 감을 때마다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 통장은 모두 다 억대로 저축된 것이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나선 시모의 눈빛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다 네가 모은 거니? 아이고,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서 왜 친작 말 한마디를 안 했어? 어쩐지 우리 아들이 아무나 만날 일은 없지? 우리 아들이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좋은 신부감을 잘 뽑는다니까? 이 정도 모았으면 합격이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네 인생은 땡 잡은 거다. 아주머니, 제가 왜 당신 아들이랑 결혼을 해야 하죠? 당신 아들? 여기 반에 반도 갑 안 하는 거 모르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결혼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제가 멍청이도 아니고 한 푼도 없는 당신 아들이랑 왜 결혼하겠어요? 아니, 민주 씨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오늘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가 어렵게 허락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드려. 어른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걸 먼저 보기 마련이야. 내가 안 그래도 민주 씨 나이도 많고 직업도 별로라고 해서 겨우겨우 마음 바꾸게 하고 모셔왔건만 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거지 같은 거 지금까지 꾸역꾸역 참아주니까 호구 같니? 너랑 결혼하면 내가 호구가 아니라 모질이야. 내 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어떤 모질이가 너랑 결혼해? 모은 돈이 얼마냐고? 넌 억이나 모을 순 있고 집안 다 쓰러져 간다고 질질 짜던 애 이해해줬더니만 나보고 억을 내놓으라고? 진짜 거지가 여기 있네. 앞으로 연락하기만 해. 네 만행 다 까발려줄 테니까. 제 통장을 보고 바로 태도를 바꾸는 시모를 보며 이건 암흑길이구나 느껴졌어요. 남자친구에게 바로 헤어지자고 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썼던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결혼할 건데 그걸 왜 갚아야 하냐며 따졌고 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예비시모며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두 모자가 서로 얼굴을 밀치며 탓을 돌린다고 하던데 연락을 차단했더니 남자친구는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고 와서 집 앞에서 행패를 부려 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겸사겸사 접근금지 신청도 했죠.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클럽도 다니고 술집에서 헌팅도 하고 심지어는 소개팅도 받았더라고요. 제 지인들이 모두 목격하고서는 저에게 알려주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분이 저에게 저처럼 잘 사는 집 여자 어떻게든 꼬셔서 결혼하려다가 실패한 이력이 몇 번 된다면서 말을 해주셨답니다. 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다니는 것들을 다 보고선 접근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미 저에게 들이대기 전부터 제 신상을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다고 해요. 전 콩깍지가 뺏겨지고 나서 그 말이 귀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전 지인들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은연중에 흘리고 다녔고 소문은 퍼지고 퍼져 남자친구 회사에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아니라며 해명을 했지만 술도 전혀 하지 않고 스마트한 신사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모양이었어요. 여기에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잘 사는 집딸이 아들한테 하도 매달려 결혼시키게 되었다면서 이곳저곳 소문내 또 돈을 빌리고 다녔는지 나중에는 고소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걸 해결하느라 남자친구는 빚더미까지 안게 되었다고 해요. 덩달아 제가 위자료 청구를 한 것까지 제가 승소하게 되면서 결혼 준비에 사용했던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돈 따지던 집안이 돈 때문에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과 연애까지 했구나 생각이 든답니다. 그때 콩깍지가 낀 상태로 그대로 시집을 갔더라면 전 호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어쩌면 예비신모가
제 앞에서 절 그렇게 무시했던 게 다행이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놈은 아직까지도 식구들 수습하느라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저는 다행히 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하게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연애를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사랑으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